줄리앙은 걷는 것도 힘에 겨웠으나 겨우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다. 정신이 들어보니 출입문 곁에 있는 조그만 창을 통해 들판의 풍경이 내다 보였다. 그는 나무들을 바라다 보았다. 그런 경치가 마치 옛 벗이라도 만난 듯이 그에게 힘을 넣어 주었다. 라틴어를 할 줄 아는가? 하고 삐라르 선생은 자리로 돌아오는 줄리앙에게 물었다. 예, 존경하는 교부님. 얼마간 침착함을 되찾은 줄리앙이 대답했다. 물론 줄리앙 쪽은 아까부터 세상에 삐라르 신부만큼 우수하지 않은 인물은 없는 듯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대화는 라틴어로 계속되었다. 신부는 눈매는 차차 부드러워졌고 줄리앙도 얼마간 냉정함을 되찾았다. 나도 이만저만 마음 약한 놈이 아니군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이따위 유덕한 채 하는 태도에 위압당해버리다니. 요컨대 이 사나이도 마슬롱 사제나 다름없는 빛 좋은 개살구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가진 돈 전부를 구두 밑창 속에 숨겨두고 왔다는 사실에 스스로 박수를 치고 싶어졌다. 삐라르 사제는 신학에 대해서 줄리앙의 지식을 시험해보고 그 박식에 혀를 내둘렀다. 그 중에서도 성서에 대한 질문을 시도했을 때 사제의 경악은 한층 더 커졌다. 그런데 일단 질문이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교의에 미치자 줄리앙은 성 제롬이라든가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보나벤투라, 성 바질 같은 분들의 이름조차 변변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연 삐라르 사제는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항상 셀랑을 비난해온 프로테스탄티즘의 못된 경향이다. 성서에 대해서만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거든. 허나 너무 지나쳐. 줄리앙은 그 일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창세기나 모세의 오경이 쓰여진 정확한 연대 등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이렇듯 성서에 대해서 한없이 의론을 진행시키면 대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삐라르 사제는 계속 생각했다. 결국 개인적 해석, 저 가장 피해야 할 신교 사상에 이르는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러한 경박스러운 학식을 가졌는데도 그러한 경향에 대한 보충이 될 수 있는 교부들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다. 그러나 법황의 권위에 대해서 줄리앙에게 물어보았을 때 신학교 교장의 놀람은 이미 멈출 줄 모르게 돼버렸다. 고대 프랑스 교회의 교의집에 대해 듣게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메스트러시의 저서를 금방 암송해 보인 것이다. 셀랑도 이상한 사람이로군. 그러한 책을 읽힌 것은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였을까? 줄리앙이 진심으로 메스트러시의 서를 신봉하고 있는가 어떤가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로 질문해 보았으나 헛일이었다. 청년은 그저 기억력을 더듬어 대답할 뿐이었다. 이점에서 줄리앙은 그야말로 훌륭한 대답을 했다.
심착성을 되찾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달았던 것이다. 아주 긴 구두 시험이 끝나자 자기에 대한 삐라르 사제의 엄격한 태도는 이미 겉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상 신학의 제자에 대해 늘 준엄한 태도를 지킨다는 15년 동안의 방침만 없었다면 교장은 논리학적 입장에서 줄리앙을 틀림없이 포옹했을 것이다. 그만큼이나 줄리앙의 대답은 명쾌, 적절, 정확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야말로 분방하면서도 건전한 정신이다. 그러나 몸이 너무 약하구나. 아까와 같이 쓰러질 때가 가끔 있나 하고 교장은 마룻바닥을 가리키면서 프랑스 말로 물었다. 그런 일은 난생 처음입니다. 문지기의 얼굴을 보고 떨렸기 때문에. 뒷말을 덧붙이면서 줄리앙은 어린애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삐라르 사제는 하마터면 미소를 띄울 뻔했다. 그것은 자네가 이 세상의 허식에 너무 친근스럽게 익숙해졌기 때문이야. 자네는 웃음 띤 얼굴만 보아왔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거짓이 소용돌이 치는 세계거든. 알겠는가? 진리란 엄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임무도 그에 못지않게 엄한 것이 아닐까. 텅 빈 외면적인 아름다움에 너무 마음이 이끌린다는 약점에 대해서 자네의 양심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가지 않으면 안 되네. 그리고 삐라르 사제는 다시 라틴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겉보기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자네가 셀랑 사제 같은 인물로부터 추천을 받아오지 않았더라면 나도 속세의 경박한 언어를 사용하여 말했을 거야. 자네는 그런 말에 너무 친근스럽게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런데 자네가 바라는 전의 급비생이 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셀랑 사제도 56년간 전도에 몸을 바쳐온 분인데 신학생 한 사람의 급비조차 자기 마음대로 못한 데서야 너무 허무한 일이지. 이런 말을 한 뒤 삐라르 사제는 자기의 성낙 없이는 어떤 비밀 결사, 비밀 수도회에도 들어가지 않도록 줄리앙에게 주의를 주었다. 저희 명예를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줄리앙은 진정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신학교 교장은 비로소 미소를 띄우고 말했다. 그러한 말은 여기에서는 통용되지 않아. 그런 말은 속세의 사람들이 말하는 공허한 명예를 상기시킨다. 그러한 명예 때문에 사람들은 그처럼 많은 과실을 범하고 또 더러 죄악의 구덩이에조차 빠지지 않는가. 성 비오 5세의 교서 제17조에 의해서 자네는 나에게 복종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다. 성직상으로 나는 자네의 웃사람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학교 안에서는 듣는다는 것이 곧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 드디어 시작하시는군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따위의 말을 쓴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45프랑입니다, 신부님.
그 돈의 용도를 자세히 써두라고 언젠가 보고를 하게 될 테니까. 이 숨막히는 회견은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줄리앙은 문지기를 불렀다. 줄리앙 소래를 103호실로 안내해줘. 삐라르 사제가 문지기에게 일렀다.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줄리앙에게는 독방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의 짐도 갖다 주게. 삐라르 사제는 이런 말까지도 붙였다. 줄리앙이 아래쪽을 보았을 때 마침 눈앞에 자기의 짐이 놓여있는 것을 깨달았다. 3시간 동안이나 그것을 바라다 보고 있었는데 도통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03호실은 건물의 맨 위층에 있는 8자 사방의 조그만 방이었다. 방으로 들어가서 줄리앙은 방이 성벽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성벽 저쪽에는 두버 강을 사이로 해서 시내와 갈라져 있는 아름다운 평야가 건너다 보였다. 이 얼마나 황홀한 경치인가. 줄리앙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그는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실감있게 느끼지는 못했다. 부장송에 온 지 불과 얼마 동안에 너무 심한 흥분을 계속 맛보았기 때문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이다. 창가로 가서 방 안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무 의자에 앉자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도 저녁 기도의 종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두들 그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새벽녘의 빛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니 그는 마룻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